야, 신입. 네 눈깔엔 내가 사람으로 보이냐? 갓 다림질한 정복의 빳빳함이 어색한 신임 교도관 한유진의 귓가에 뱀처럼 스며드는 목소리였다. 목소리의 주인 강마리는 유진을 향해 턱을 까딱이며 씩 비웃었다. 좋기 180은 넘어 보이는 거대한 키, 군데군데 찢어진 눈썹과 입술의 흉터,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를 압도하는 기괴한 분위기. 청주여 자교도소, 그 중에서도 가장 악질들만 모인다는 이사동의 왕, 아니 악귀라 불리는 여자였다. 사동 안의 모든 움직임이 멎었다. 재소자들은 숨을 죽인 채 거대한 암사자 앞에 선 작은 사슴 같은 신입 교도관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유진은 마른 침을 삼켰다. 교도소로 발령받기 전 수도방위 사령부 독거미 부대와 제707특 수임무단을 거치며 수많은 극한 상황을 겪었다. 총성과 폭음이 난무하는 훈련장, 피와 땀으로 얼룩진 대테러 훈련 속에서도 이 정도의 살기는 느껴본 적이 없었다. 이곳의 공기는 단순한 위압감이 아니었다. 희망이 거세된 자들의 절망과 증오가 뒤엉켜 끈적하게 피부에 달라붙는 살아있는 지옥의 공기였다. 수용번호 3721 자세 바로 하고 똑바로 말하도록. 유진은 애써 목소리의 떨림을 감추며 말했다. 707 시절 인질범과 대치할 때 사용하던 침착하고 단호한 어조였다. 하지만 강마리는 코웃음을 쳤다. 어쭈 목소리 까는 것 좀 보소. 야, 넌 이름이 뭐냐? 어디서 굴러먹던 년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긴 니들 같은 애새끼들 장난감 놀이터가 아니야. 꺼져. 네 발로 기어나가게 해줄 때. 마리의 말 한마디에 주변 재소자들이 키득거렸다. 그들은 이미 수많은 신입 교도관들이 마리의 등살에 못 이겨 울며 떠나는 모습을 봐왔다. 저작고 반반한 얼굴의 교도관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 확신했다. 유진은 마리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 눈동자 안에는 단순한 조롱을 넘어선 깊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다.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은 공허함, 세상을 향한 지독한 원망. 유진은 그 눈을 마주하며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내 이름은 한유진. 오늘부터 이사동을 담당하게 된 교도관이다. 규칙을 어기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수용번호 3721 강마리. 너도 예외는 없어. 순간 마리의 표정이 싹 굳었다. 장난기 어린 조롱의 가면이 벗겨지고 날 것 그대로의 분노가 드러났다. 그녀는 성큼성큼 유진에게 다가섰다. 유진의 코앞에서 멈춰 선 마리는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며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썩은 하수구 같은 입냄새와 함께 증오가 담긴 목소리가 유진의 얼굴에 쏟아졌다. 대가? 예외. 이 씨발년이 진짜 겁대가리를 상실했나. 야, 내가 누군지 몰라. 이 구역의 왕이야, 왕. 내년 목숨줄 끊어놓는 거 나한텐 손가락 까딱하는 것보다 쉬워. 알아들어? 유진은 뒷걸음질 치지 않았다. 오히려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다. 그리고 마리만이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왕, 웃기지 마. 여긴 교도소고 넌 그냥 범죄자일 뿐이야. 착각하지 마. 3721. 그 순간 마리의 눈빛이 사리로 번뜩였다. 주먹이 허공을 갈랐다. 유진을 향해 날아오는 거대하고 묵직한 주먹. 주변 재소자들이 짧은 비명을 질렀고 다른 교도관들이 다급하게 달려오려 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느리게 보였다. 유진의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707에서 뼛속까지 새긴 반사신경이었다. 상체를 살짝 비트는 것만으로 마리의 주먹을 피한 유진은 동시에 마리의 팔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정확하게 팔꿈치 관절을 손날로 가격했다. 뚝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마리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으악!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고통.
뼈와 신경을 후벼 파는 듯한 날카로운 아픔에 마리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유진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그녀를 겨누고 있었다.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방금 전 주먹을 날린 마리보다 훨씬 위압적이었다. 폭행 현행범. 규칙에 따라 징벌방으로 이송한다. 유진의 싸늘한 선언에 사동안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늘 포식자였던 강마리가 나타난 지 몇 시간도 안 된 신입 교도관에게 단 한 방에 제압당한 것이다. 마리는 부러진 팔을 부여잡고 유진을 노려보았다. 고통보다 더한 굴욕감에 온몸이 떨렸다. 이 씨발년 죽여버릴 거야. 그것은 이사동의 왕 강마리가 신입 교도관 한유진에게 내리는 비의 선전포고였다. 지옥의 문이 이제 막 활짝 열리고 있었다. 강마리가 징벌방에 들어간 며칠 동안 이사동에는 평화가 찾아온 듯 했다. 하지만 한유진은 그것이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재소자들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차가웠고 그 안에는 경계심과 함께 은밀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그들은 유진을 교도관으로 보지 않았다. 잠시 왕의 자리를 위협한 주제넘은 침입자로 볼 뿐이었다. 마리가 돌아오던 날 유진은 일부러 복도에서 그녀와 마주쳤다. 마리의 팔에는 깁스가 감겨 있었지만 그 눈빛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음험하고 교활한 빛을 띠고 있었다. 어이구, 교도관 나으리. 그동안 별일 없으셨습니까? 마리는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비꼬듯 인사했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나치려 했다. 그 순간 마리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야, 개 같은 년아. 그날 이후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물리적인 폭력은 없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지독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유진의 숨통을 조여왔다. 점호를 할 때면 유진이 호명하는 번호에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수십 명의 재소자들이 약속이나 한 듯 입을 꾹 다물고 유진을 허공 속 유령처럼 취급했다. 유진이 재차 3차 목소리를 높여야만 마지못해 한두 명씩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다. 식사 배식을 할 때면 유진이 지나가는 순간 실수로 식판을 엎는 일이 잦아졌다. 뜨거운 국물이 유진의 발등 위로 쏟아져도 누구 하나 사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이고 손이 미끄러졌네라며 낄낄거릴 뿐이었다. 유진은 묵묵히 화상 입은 발등을 감추고 대걸레를 가져와 바닥을 닦아야 했다. 교도소 내 재활 프로그램 시간은 괴롭힘의 절정이었다. 원예 활동 시간에는 유진이 애써 가꾼 화분에 몰래 소금을 뿌려 말라 죽게 만들었고 미술 심리 치료 시간에는 모두가 유진의 얼굴을 악마처럼 그려놓고는 자기들끼리 돌려보며 비웃었다. 교도관님은 꼭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 겉은 멀쩡한데 속은 시커먼 악마. 안 그래? 마리가 그린 그림을 높이 쳐들며 말하자 재소자들이 일제히 폭소했다. 그림 속 유진은 눈이 찢어지고 입에서 독사가 튀어나오는 흉측한 괴물의 모습이었다. 유진은 그 그림을 말없이 응시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707에서 배운 것은 인내와 자기 통제였다.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지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참기 힘든 것은 따로 있었다. 마리는 유진의 과거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그녀의 가장 아픈 부분을 교묘하게 후벼 팠다. 근데 교도관님은 애인 있어요? 아, 없겠구나. 그렇게 독하게 군대까지 갔다 온 여자 누가 좋아하겠어. 남자 죽이는 기술만 배웠지 사랑받는 법은 못 배웠을 거 아냐. 안 그래? 불쌍해서 어떡해.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식당에서 마주칠 때마다 마리는 들으라는 듯이 동료 재소자들과 떠들었다. 군 생활 중 임무의 특수성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했던 유진의 개인적인 상처였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유진이 그 남자 죽이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 어떤 청춘을 바쳤는지.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했던 그 시간의 무게를 동료 교도관들조차 유진을 동정하거나 혹은 은근히 무시하기 시작했다. 한 선생, 너무 강하게 나가서 그래. 저런 애들은 적당히 맞춰주면서 다뤄야지. 젊은 여자가 도끼는 707 출신이라더니 역시 보통은 아니야라며 뒤에서 수군거렸다. 유진은 완벽하게 고립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은 강마리의 신상 기록 파일을 다시 한번 찬찬히 훑어보고 있었다. 상해, 절도, 폭행, 공갈 화려한 전과 기록 아래 가족 관계라는 텅 비어 있었다. 출생 직후 버려져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고아원에서 성장했다는 기록이 눈에 띄었다. 그리고 그 밑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별명. 거인 그림자. 그 별명을 보는 순간 유진은 자신을 조롱하던 그림 속 괴물의 모습과 언제나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며 위압적으로 서 있던 마리의 모습이 겹쳐지는 것을 느꼈다. 유진은 파일을 덮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저 지독한 증오와 폭력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그날 밤 순찰을 돌던 유진은 운동장 구석에 혼자 쭈그려 앉아 있는 마리를 발견했다. 담벼락에 비친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거대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마리는 무언가를 손에 꼭 쥔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흐느끼는 소리도 분노에 찬 욕설도 없었다. 그저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세상과 단절된 섬처럼 보였다. 그 순간만큼은 이사동의 왕도 흉측한 괴물도 아니었다. 그저 상처 입고 길을 잃은 거대한 아이처럼 보였다. 유진은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지금은 말을 걸 때가 아니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마리의 저 지독한 어둠의 근원이 궁금해졌다. 저 여자를 제대로 알려면 저 어둠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만 할지도 모른다. 집합. 강마리의 나지막한 한마디에 이사동의 모든 재소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작업장 중앙으로 모여들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서려 있었다. 한유진과의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마리는 생각했다. 신입 교도관은 이제 재소자들 사이에서 웃음거리이자 투명인간으로 전락했다. 마리의 왕국은 더욱 공고해졌다. 오늘 새로 들어온 년 앞으로 나와. 마리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잔뜩 겁에 질린 채 몸을 떨고 있는 앳된 얼굴의 재소자가 서 있었다. 마약 초범으로 들어온 이제 갓 20을 넘긴 아이였다. 이름이 뭐랬지? 박소혜. 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기어들어왔어. 여긴 너 같은 애새끼들 소풍 오는 데가 아니야.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는지 알아? 마리는 소희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소희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규칙을 배워야지, 규칙. 이 강마리 누님의 규칙. 마리의 얼굴에 잔혹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왕국에 새로운 백성이 들어올 때마다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 그것은 공포를 통해 복종을 새기는 의식이었다. 마리는 주먹을 들어 올렸다. 다른 재소자들은 외면하거나 혹은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지켜볼 뿐이었다. 동료 교도관들은 애써 다른 곳을 보며 셔츠 깃을 만지작거렸다. 강마리를 건드려봐야 좋을 것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때였다. 그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작업장을 갈랐다. 한유진이었다. 그녀는 작업장 입구에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재소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유진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또 전연이야? 하는 짜증과 꼴좋다, 이제 진짜 죽었다는 비웃음이 뒤섞여 있었다. 마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유진을 보았다. 기다렸다는 듯 입꼬리가 비틀려 올라갔다. 어이구, 우리의 정의로운 교도관 나으리 납셨네. 왜? 또 나 징벌방에 쳐넣으시게.
근데 어쩌나 이번엔 내가 먼저 때린 게 아닌데. 마리는 소희의 턱을 잡은 손을 탁 놓으며 유진에게 다가갔다. 그냥 신입한테 규칙 좀 알려주려던 참이었어. 이것도 안 되나? 응? 한유진 교도관님? 마리의 노골적인 도발. 그것은 유진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마지막 카드였다. 지금까지의 교묘한 괴롭힘과는 차원이 다른 명백한 폭력의 예고였다. 유진은 허리에 찬 무전기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작업장 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다. 철컥하는 소리가 모두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뭐 하는 거야, 이 미친년이. 마리가 당황한 듯 소리쳤다. 유진은 마리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조금의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는 걸음걸이였다.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이 이런 거였나? 힘으로 모든 걸 증명하고 짓밟고 복종시키는 거. 좋아. 그럼 오늘 제대로 보여줄게. 707 특수임무대가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지. 유진의 눈빛이 변했다. 교도관의 눈이 아니었다. 적의 심장부를 파고드는 특수부대원의 날카롭고 냉혹한 살기가 번뜩였다. 깍! 마리가 괴성을 지르며 먼저 달려들었다. 거대한 몸이 탱크처럼 유진을 덮쳤다. 하지만 유진은 종이 한 장 차이로 그 공격을 옆으로 흘려냈다. 그리고는 달려드는 마리의 옆구리를 향해 지체 없이 팔꿈치를 박아 넣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마리의 호흡이 순간적으로 끊겼다. 크역. 하지만 마리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고아원 시절부터 수없이 맞고 싸우며 다져진 맷집과 동물적인 감각으로 고통을 참아내며 반격에 나섰다. 유진의 머리채를 잡으려 휘두른 손을 유진은 손목을 꺾어 제압했다. 그리고는 그 힘을 역이용해 마리의 몸을 회전시키며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쿵! 거대한 몸이 작업장 바닥에 부딪히며 엄청난 굉음을 냈다. 재소자들은 숨을 죽였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제압이었다. 마리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눈은 충혈되었고 입에서는 피가 흘렀다. 자존심이 짓밟힌 분노가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옆에 있던 철제 의자를 집어들고 유진에게 휘둘렀다. 죽어, 이개 같은 년아. 하지만 의자는 유진에게 닿지 못했다. 유진은 몸을 숙여 의자를 피하는 동시에 마리의 다리를 향해 강력한 로우킥을 날렸다. 정강이 뼈가 부러지는 듯한 고통에 마리는 의자를 놓치며 무릎을 꿇었다. 유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마리의 등 뒤로 순식간에 이동해 군대에서 배운 초크 슬리브 기술로 마리의 목을 감쌌다. 컥컥. 산소가 차단되자 마리는 필사적으로 버둥거렸다. 유진의 팔을 손톱으로 핥히고 몸을 비틀었다. 하지만 강철처럼 목을 조여오는 유진의 팔은 조금도 느슨해지지 않았다. 거대한 몸이 서서히 힘을 잃어갔다. 세상이 흐려지고 저항하던 팔다리가 축 늘어졌다. 의식이 끊어지기 직전 유진은 마리의 귓가에 속삭였다. 여긴 내 왕국이 아니야. 그리고 난 내 장난감이 아니고. 다시 한번 내 앞에서 혹은 다른 누구에게라도 지금처럼 굴면 그땐 정말 죽여버릴 거야. 유진이 팔을 풀자 마리는 인형처럼 바닥으로 쓰러졌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처음으로 공포와 경외가 뒤섞인 눈으로 유진을 올려다보았다. 저 작은 몸 어디에서 저런 괴물 같은 힘이 나오는 것일까? 싸움이라면 남자들조차 이겨왔던 자신이 어린애처럼 농락당했다. 유진은 쓰러진 마리를 내려다보며 얼어붙은 재소자들을 향해 말했다. 똑똑히 봐. 이게 바로 너희가 무시하고 조롱하던 교도관의 방식이다. 지금부터 이사동의 규칙은 오직 하나. 대한민국 교정법이다. 이상. 작업장 안에는 마리의 거친 숨소리와 재소자들의 침묵만이 가득했다. 한유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잠갔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이사동의 길고 길었던 어둠의 시대가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알았다. 힘으로 얻은 복종은 또 다른 증오를 낳을 뿐이라는 것을. 강말이라는 거대한 어둠의 실체와 마주하는 것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강마리가 한유진에게 제압당한 그날 이후 청주여자교도소 이사동의 계절은 바뀌었다. 뜨겁고 폭력적인 여름은 가고 싸늘하고 삭막한 겨울이 찾아왔다. 더 이상 누구도 한유진에게 노골적으로 시비를 걸지 못했다. 그녀의 작은 체구 너머에 웅크린 707특 수임무단 출신이라는 압도적인 무력을 모두가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눈빛만 마주쳐도 재소자들은 슬금슬금 시선을 피했다. 한유진은 이사동의 새로운 질서 그 자체가 되었다. 왕좌에서 끌어내려진 강마리는 유령처럼 변했다. 말이 없어졌고 눈빛은 더욱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그녀를 따르던 무리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 이제는 오히려 그녀를 없는 사람 취급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리기 바빴다. 권력의 속성이란 그런 것이었다. 힘을 잃은 왕은 가장 먼저 충신들에게 잡아먹히는 법이다. 하지만 강마리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의 증오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땅속 깊이 뿌리내려 더욱 단단하고 질겨졌을 뿐이다. 그녀는 더 이상 한유진에게 물리적인 도발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교활하고 음습한 방식으로 유진의 신경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유진이 사무실 책상에 앉았을 때였다. 서류 더미 밑에서 역한 냄새가 풍겨왔다. 서류를 들추자 배가 터진 채 죽어있는 시궁쥐 한 마리가 놓여 있었다. 명백한 경고이자 저주였다. 유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집게로 쥐의 꼬리를 집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업무를 시작했다. 복도를 순찰할 때면 335 모여있던 재소자들이 유진이 다가오는 순간 약속이라도 한 듯 대화를 멈추고 흩어졌다. 그들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과 조소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유진이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그녀가 관리하던 세탁물 속에서 날카로운 바늘 조각이 발견되거나 배식하던 음식에 누군가 침을 뱉어놓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범인은 언제나 강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물증이 없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유진의 일상에 균열을 만들어냈다. 동료 교도관들조차 유진을 불편해하기 시작했다. 한 선생, 너무 빡빡하게 구는 거 아니야? 강말이 쟤 원래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건드려서 좋을 거 없어. 그들은 평화를 원했다. 골마 터지더라도 일단은 조용한 상태. 유진의 존재는 그 위태로운 평화를 깨트리는 돌멩이였다. 유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707 시절 적진에 고립되어 몇 날 며칠을 버티는 훈련을 수도 없이 반복했다. 이 정도의 심리전은 그녀에게 익숙한 전쟁의 일부일 뿐이었다. 오히려 그녀는 더욱 냉정하게 강마리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적을 완벽하게 이해해야만 했다. 그녀는 밤마다 강마리의 수용 기록과 심리 상담 기록을 파고들었다. 빼곡하게 적힌 전과 기록 아래 상담사의 소견이 눈에 들어왔다. 대상자는 극심한 애정 결핍과 자기 혐오에 시달리고 있음. 타인과의 유대감 형성에 어려움을 겪으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폭력적인 방식으로 확인하려는 경향이 강함. 특히 자신의 외모에 대한 극심한 콤플렉스는 모든 공격성의 근원으로 보임. 유년 시절의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교화의 가능성은 희박함. 유진은 신림동 고아원이라는 단어에 다시 한번 시선이 머물렀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거인 그림자라 불리던 아이는 어떤 상처를 입고 괴물이 되어버렸을까? 그러던 어느 날 점심 배식 시간에 사건이 터졌다. 마리의 몰락 이후 새로운 실세가 되려고 안달이 난 재소자 하나가 일부러 마리의 식판 위로 반찬을 쏟았다.
과거의 말이었다면 당장 상대의 머리채를 잡고 아수라장을 만들었을 터였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마리의 반응을 살폈다. 하지만 마리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더러워진 자신의 식판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은 분노하고 있지 않았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텅 비어 있었다. 도발을 한 재소자는 마리의 반응이 시시하다는 듯 욕설을 내뱉으며 돌아섰다. 그 순간 유진은 마리의 텅 빈 눈동자 속에서 아주 희미한 균열을 보았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살아있다는 감각 자체를 잃어버린 듯한 깊은 공허함이었다. 괴물의 가면 뒤에 숨어있던 상처 입고 길을 잃은 인간의 얼굴이었다. 유진은 조용히 다가가 자신의 식판을 마리의 앞에 놓아주었다. 이거 먹어. 사동 안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재소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적에게 온정을 베푸는 교도관. 그것은 그들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마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유진을 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가늘게 떨렸다. 경계와 의심 그리고 아주 약간의 혼란이 뒤섞인 복잡한 시선이었다. 그녀는 유진의 식판을 밀쳐내지도 그렇다고 받지도 않은 채 한참을 노려보았다. 왜? 한참 만에 마리가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이유 없어. 유진은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다. 등 뒤로 수많은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것은 동정이 아니었다. 교도관으로서의 의무감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저 텅 빈 눈동자의 주인이 궁금해졌다. 저 여자를 망가뜨린 세상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내야만 할 것 같았다. 그날 밤 유진은 교도소장에게 강마리와의 10일 정기 상담을 직접 진행하겠다는 보고서를 올렸다. 교도 행정상 이례적인 일이었다. 동료들은 미쳤다고 수군거렸지만 유진은 결심을 굳혔다. 괴물을 잡기 위해 괴물의 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괴물이라 불리는 인간의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 놓기로 한 것이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707의 방식과는 또 다른 새로운 임무의 시작이었다. 상담실의 공기는 차갑고 메마른 먼지 냄새로 가득했다. 작은 철제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유진과 강마리가 마주 앉았다. 강마리는 팔짱을 낀 채 다리를 꼬고 비스듬히 앉아 유진을 훑어보았다. 조롱과 경멸이 뒤섞인 익숙한 표정이었다. 상담? 웃기고 있네. 교도관 나으리가 내 정신과 의사라도 되시나? 이딴 가짜는 짓거리 할 시간에 내년 얼굴에 상처나 안 나게 조심하는 게 좋을걸. 마리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 같았다. 하지만 유진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강마리의 개인 신상 기록이었다. 폭력은 이제 안 통한다는 거 너도 잘 알 텐데. 유진의 차분한 대답에 마리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유진은 파일을 열어 첫 장을 마리가 볼 수 있도록 돌려놓았다. 가족관계란이 텅 비어있는 페이지였다. 오늘은 내 범죄 기록에 대해 이야기할 생각 없어. 내 과거에 대해 듣고 싶어. 신림동 고아원 이야기. 신림동 고아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마리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싹 가셨다. 단단하던 갑옷에 예리한 칼날이 박힌 듯 그녀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곳은 그녀의 모든 것이 시작된 지옥의 이름이었다. 그딴 건 알아서 뭐하게. 마리는 애써 태어난 척 목소리를 내리깔았지만 끝이 살짝 떨리는 것을 유진은 놓치지 않았다. 내 별명이 거인 그림자였다고 기록되어 있더군. 유진은 결정타를 날렸다. 그 별명은 마리의 가장 깊은 곳에 박힌 아물지 않는 상처였다. 교도소에서 얻은 악귀라는 별명과는 차원이 다른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던 낙인이었다. 마리의 얼굴이 삽시간에 일그러졌다. 숨을 거칠게 몰아쉬기 시작했고
팔짱을 낀 팔에 힘이 들어가 하얗게 질렸다. 상담실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분노로 뜨겁게 달아오르는 듯 했다. 그래, 거인, 괴물. 다들 그렇게 불렀어. 마침내 그녀가 폭발했다. 그것은 물리적인 폭력이 아닌 골마 터진 상처에서 터져나온 피고름 같은 절규였다. 다른 애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다는 이유만으로, 못생기고 기괴하게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매일같이 놀리고 돌을 던지고 내 밥을 뺏어 먹었어. 착하게 굴면 나눠주면 언젠가는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내가 병신이었지. 동생들 목까지 챙겨주면 그 동생들마저 날 피하고 뒤에서 손가락질했어. 마리 언니는 괴물이야 라고. 마리의 눈에 붉은 핏발이 섰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쾅 하는 굉음이 상담실을 울렸다. 내년이 뭘 알아? 태어날 때부터 사랑만 받고 예쁘고 잘난 년이 내 지옥을 뭘 아냐고. 싸우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어. 나를 지키려면 그놈들보다 더 강해져야 했고 더 잔인해져야 했다고. 그래, 난 괴물이야.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근데 그게 뭐. 이제 와서 내년이 뭘 어쩌겠다고. 마리의 외침은 분노를 넘어선 처절한 울부짖음이었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처음으로 강말이라는 인간의 맨 얼굴을 마주한 순간이었다. 그때였다. 위 이익 마이너스. 위 이익 마이너스. 교도소 전체에 날카로운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복도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화재 발생. 화재 발생. 세탁 작업장에서 화재 발생. 모든 수용 인원은 즉시 운동장으로 대피하라. 유진과 마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유진은 본능적으로 마리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 상담실 문을 열었다. 복도는 이미 자욱한 연기와 아수라장이 된 재소자들로 가득했다. 움직여 강마리. 유진이 소리치며 마리의 팔을 잡아 끌었다. 마리는 아직 분노의 여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멍하니 유진에게 끌려 복도를 빠져나갔다. 재소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서로를 밀치고 운동장으로 향하는 비상구로 몰려들었다. 유진은 교도관으로서 재소자들을 통제하고 대피 경로를 확보해야 했다. 밀지 마. 줄을 서서 차례로 이동해. 유진이 목이 터져라 외치며 혼란을 수습하던 중이었다. 바로 그때 세탁 작업장 방향에서 끔찍한 굉음이 들려왔다. 쿠르르릉 마이너스 쾅. 노후된 배선 합선으로 시작된 불길이 가스관을 건드려 작은 폭발이 일어난 것이다. 그 충격으로 복도 한쪽에 쌓여있던 낡은 철제 선반이 무너져 내렸다. 깍! 비명소리가 들린 곳을 돌아본 유진의 눈이 커졌다. 얼마 전 마약 초범으로 들어왔던 앳된 재소자 박소희가 무너진 선반 더미에 다리가 깔려 있었다. 주변은 순식간에 검은 연기로 가득 찼고 천장에서 불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다른 교도관들은 이미 대부분의 재소자들을 이끌고 비상구 쪽으로 빠져나간 뒤였다. 남은 몇몇은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에 감히 다가서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살려주세요. 제발. 소희의 애원 섞인 비명이 연기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유진은 망설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달려가기도 전에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먼저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다. 강말이었다. 대피하던 인파 속에서 그 광경을 목격한 그녀는 순간 멈칫했다. 도망쳐야 했다. 이곳은 지옥이다. 모두가 자신을 괴물 취급하던 세상의 축소판. 하지만 겁에 질려 울부짖는 저 어린아이의 얼굴이 과거 고아원 구석에서 혼자 울고 있던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아무도 손 내밀어주지 않았던 그 끔찍한 외로움과 공포. 젠장. 마리는 자신도 모르게 욕설을 내뱉으며 불길 속으로 달려들었다.
이 지긋지긋한 세상을 향한 분노인지 아니면 자신을 이렇게 만든 과거에 대한 반항인지 모를 감정이 그녀를 움직였다. 한유진은 연기 속으로 사라지는 마리의 거대한 등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그녀 역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뒤를 따라 지옥의 입구로 뛰어들었다. 강마리. 유진의 절박한 외침이 화마의 울음소리 속으로 삼켜져 갔다. 세탁 작업장 내부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시커먼 유독가스가 폐부를 찔렀고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불길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이글거렸다. 강마리는 기침을 터뜨리며 무너진 철제 선반을 향해 달려들었다. 엄청난 무게의 선반에 다리가 깔린 박소희는 이미 반쯤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야! 정신 차려! 강마리가 소리치며 선반의 한쪽을 잡고 들어올리려 애썼다. 그녀는 타고난 장사였지만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철제 구조물을 혼자 들어 올리는 것은 무리였다. 핏줄이 터질 듯 힘을 주었지만 선반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꺼져. 여긴 왜 들어와? 자신의 뒤를 따라온 유진을 발견한 마리가 연기 속에서 눈을 희번덕이며 소리쳤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는 자신을 동정하거나 이용하려는 적으로 유진을 인식하고 있었다. 혼자선 안 돼. 반대쪽을 들어. 내가 지렛대를 찾을게. 유진은 마리의 저기에 응수할 시간이 없었다. 707 시절 붕괴된 건물에서 인지를 구출하던 훈련이 그녀의 몸에 각인되어 있었다. 그녀는 즉각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주변을 살폈다. 다행히 벽에 기대어 세워져 있던 튼튼한 쇠 파이프가 눈에 들어왔다. 내가 신호를 주면 같이 들어올리는 거야. 알았어? 유진이 소리치자 마리는 잠시 망설이다 이빨을 악물고 선반의 반대편을 붙잡았다. 증오하는 상대였지만 눈앞의 어린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본능이 이성을 앞섰다. 유진은 쇠 파이프를 선반 밑에 작은 틈에 끼워 넣고 바닥에 콘크리트 조각을 받침대 삼아 지렛대를 만들었다. 하나, 둘, 셋. 유진의 신호와 함께 두 사람은 온 힘을 다해 선반을 들어 올렸다. 강마리의 괴력과 그 힘을 극대화시키는 한유진의 정확한 기술이 합쳐지는 순간이었다. 끼 이익 마이너스 하는 굉음과 함께 육중한 선반이 겨우 한 뼘 정도 들어 올려졌다. 지금이야. 빼내. 유진이 소리치자 근처에 있던 다른 교도관이 재빨리 달려와 소희의 몸을 잡아 끌어냈다. 소희가 구조되는 순간 천장에서 불붙은 대들보가 우지끈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피해. 유진은 본능적으로 마리와 소희를 바깥쪽으로 거칠게 밀쳐냈다. 두 사람이 가까스로 몸을 피하는 순간 거대한 화염 덩어리가 유진이 서 있던 자리를 덮쳤다. 크. 유진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자네의 왼쪽 다리가 깔리고 말았다. 타는 듯한 고통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사방은 불길로 막혀 퇴로조차 보이지 않았다. 교도관님. 밖으로 밀려나갔던 마리가 그 광경을 보고 소리쳤다. 그녀는 안전했다. 이대로 도망치면 살 수 있었다. 자신을 괴물이라 부르던 세상처럼 저 교도관을 불길 속에 버려두고 갈 수도 있었다. 자신을 굴복시키고 자존심을 짓밟았던 여자. 저 여자의 죽음은 완벽한 복수가 될 수도 있었다. 모두가 마리에게 소리쳤다. 어서 나오라고, 위험하다고. 하지만 마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불길 속에 갇힌 채 고통을 참아내면서도 자신을 향해 가 어서 라고 외치는 유진의 모습이 들어왔다. 처음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자신의 과거를 물어봐준 사람은 처음이었다. 자신에게 따뜻한 밥을 건네준 사람은. 그 짧은 순간 마리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과거의 편린들이 스쳐 지나갔다. 고아원의 차가운 시선들, 비웃음, 폭력,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
그 모든 것을 뚫고 한유진이라는 여자가 자신의 견고한 세상에 균열을 내고 있었다. 이 시발 세상 족같이 구내에 진짜. 마리는 괴물처럼 포효했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뜨거운 감정의 폭발이었다. 그녀는 복도 벽에 걸려있던 소화기를 집어들고 안전핀을 뽑아 불길을 향해 미친 듯이 분사했다. 그리고는 다시 지옥 속으로 뛰어들었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지배했다. 마리는 초인적인 힘으로 유진의 다리를 짓누르고 있는 불붙은 잔해를 붙잡았다. 살이 타는 끔찍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일어나. 이게 같은 교도관아. 여기서 죽으면 내가 평생 내년 꿈에 나타나서 괴롭힐 줄 알아. 마리가 악을 쓰며 잔해를 들어 올리자 유진은 가까스로 다리를 빼낼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무너져 내리는 작업장을 비틀거리며 빠져나왔다. 온몸은 잿더미와 상처투성이었지만 서로를 붙잡은 손은 놓지 않았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두 사람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몰려온 구급대원들과 교도관들 사이로 유진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마리의 얼굴을 보았다. 증오와 분노로 가득했던 그 얼굴에 지금은 정체 모를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괴물의 얼굴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고통받고 상처 입은 인간의 얼굴이었다. 유진이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교도소장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한교희, 정신 차려. 3721번도 어서 치료실로 옮겨. 그 순간 유진은 생각했다. 어쩌면 자신과 저 여자의 진짜 전쟁은 이 잿더미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난 지금부터 다시 시작될지도 모른다고. 서로를 죽이기 위한 전쟁이 아닌 서로를 살리기 위한 아주 길고 지난한 전쟁이. 교도소 의무실의 공기는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피 냄새, 그리고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유진은 왼쪽 다리에 두껍게 감긴 붕대를 내려다보았다. 화상과 함께 잔해에 지식여진 근육은 한동안 그녀의 걸음걸이를 불편하게 만들 것이라고 의사는 말했다. 707 시절 대테러 훈련 중 총상을 입었을 때도 이토록 무력감을 느끼지는 않았다. 그때의 부상은 명예로운 훈장이었지만 지금의 상처는 그녀의 삶에 예고 없이 뛰어든 한 인간으로 인해 생긴 지울 수 없는 낙인과도 같았다. 커튼 너머 침대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강말이었다. 그녀는 양팔과 어깨에 심한 화상을 입어 붕대를 감고 있었다. 유진을 구하기 위해 불붙은 잔해를 맨손으로 들어올린 결과였다. 화재 이후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마리는 등을 돌린 채 죽은 듯이 누워 있었고 유진은 그런 그녀의 거대한 등을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다. 교도소 안은 두 사람의 이야기로 술렁였다. 악귀 같던 강마리가 목숨을 걸고 교도관을 구했다는 사실은 재소자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누군가는 마리가 약해졌다고 비웃었고 누군가는 한유진이 마리를 길들였다고 수군거렸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그저 흥미로운 구경거리로 그들을 대했다. 이사동의 무너진 권력 지형 위에서는 새로운 암투가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유진이 목발을 짚고 겨우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교도소장이 그녀를 찾아왔다. 연륜이 묻어나는 눈으로 유진을 찬찬히 뜯어보던 소장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한교희, 몸은 좀 어떤가? 괜찮습니다, 소장님. 괜찮아 보이진 않는군. 이번 일 아주 위험했어. 자네의 용기는 칭찬할 만하지만 방식이 너무 과격해. 교도관은 군인이 아니야. 소장의 말에는 질책과 함께 미묘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그는 한유진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교도소에 가져온 거대한 파문을 주시하고 있었다. 수용 번호 3721 강마리에 대한 보고는 모두 읽어봤네. 자네가 제출한 10일 상담 기록과 이번 화재 사건까지. 대체 무슨 생각인 건가?
저 괴물 같은 아이를 정말로 교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건가?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잿더미로 변한 세탁 작업장 터가 을씨년스럽게 보였다. 괴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만들어진 대로 되돌리는 건 신의 영역이지 교도관의 일이 아닐세. 저는 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 잿더미 속에서 괴물이 아닌 한 사람을 봤습니다. 유진의 단호한 대답에 소장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돌아갔다. 그날 오후 유진은 목발을 짚고 마리의 침대로 다가갔다. 여전히 등을 돌리고 누워있는 그녀의 등은 그 어느 때보다 작고 외로워 보였다. 강마리. 유진의 목소리에 마리의 어깨가 움찔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왜 그랬어? 유진의 질문은 의무실의 정적을 갈랐다. 왜 나를 구했지? 왜 그 불길 속으로 다시 뛰어들었지? 수많은 의미가 담긴 질문이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마리의 잠기고 갈라진 목소리가 벽을 타고 울렸다. 시끄러워. 대답해. 이유를 알아야겠어. 이유 같은 거 없어. 그냥 내년이 거기서 죽어버리면 내가 너무 편해질 것 같아서. 그 꼴은 못 보겠더라고. 평생 내 손으로 너를 지옥 끝까지 괴롭혀야 하는데 불따위한테 선수를 뺏길 순 없잖아. 그것은 마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허세이자 가장 솔직한 대답이었다. 유진은 그 말에 담긴 서툰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증오마저도 그녀가 세상과 맺고 있는 유일한 관계의 끈이었음을. 유진은 피식 짧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기대하고 있을게. 유진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자신의 침대로 돌아갔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던 유진은 커튼 너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흐느낌 소리를 들었다. 말이었다.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짐승처럼 상처를 핥으며 고통을 삼키는 소리. 화상 입은 팔의 아픔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태어나 처음으로 느껴보는 혼란스러운 감정,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자신에게 손 내밀어준 타인의 존재가 주는 생경한 온기가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며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다. 다음 날 유진은 소장을 다시 찾아갔다. 소장님, 강마리를 위한 특별 재활 프로그램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특별 프로그램? 네. 그녀의 폭력성과 신체적 능력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표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유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강마리를 단순한 수용자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새로운 임무,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하는 가장 어려운 작전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자신이 밤새 작성한 서류를 올려놓았다. 서류의 제목은 선명했다. 수용자 강마리 분노 조절 및 자존감 회복을 위한 격투 스포츠 도입 프로그램 제안서. 한유진은 이제 괴물이 날뛰던 지옥의 링 위로 직접 올라가 그녀와 정면으로 마주 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미쳤군. 교도소장실. 한유진이 제출한 제안서를 훑어보던 소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손에 들린 서류에는 복싱, 유도, 자기방어 기술 등 교도소와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한교위, 지금 제정신인가? 교도소에서 그것도 가장 폭력적인 수용자에게 사람 때리는 기술을 가르치자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소장의 격앙된 반응은 당연했다. 교정시설의 제1원칙은 통제와 안정이었다. 유진의 제안은 그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시한폭탄에 불을 붙이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었다. 폭력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소장님. 통제하는 법을 가르치려는 겁니다. 유진은 목발에 의지한 채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반박했다. 강마리는 자신의 힘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 힘은 언제나 파괴적인 방식으로만 표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규칙 안에서 정해진 상대와 정해진 시간 동안 사용하게 함으로써 스스로를 통제하는 법을 배우게 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고 땀 흘리는 과정을 통해 파괴적인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소모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이자 수련입니다. 유진은 707 시절 극한의 훈련을 통해 육체와 정신을 단련했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무질서한 폭력과 절제된 무술의 차이,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소장은 팔짱을 낀 채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유진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그래서 그걸 자네가 직접 가르치겠다고. 네. 제가 직접 지도하겠습니다. 그 다리로. 다리는 곧 나을 겁니다. 그리고 상대를 제압하는 건 다리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유진의 눈빛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소장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 깊은 한숨과 함께 서류에 결제 도장을 찍었다. 좋아. 단 조건이 있네. 모든 책임은 한 교의 자네가 지는 거야.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이 프로그램은 즉시 폐기고 자네는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걸세. 명심하겠습니다. 소식은 교도소 내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교도관들은 미친 짓이라며 혀를 찾고 재소자들은 술렁였다. 특히 이사동의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강마리의 몰락 이후 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던 새로운 세력, 사기죄로 들어온 박선영을 중심으로 한 무리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독사라 불리는 박선영은 물리적인 힘보다는 이간질과 심리전에 능한 여자였다. 꼴들 좋다. 괴물년한테 날개를 달아주겠다니. 교도관이랑 붙어먹더니 아주 특별 대우가 따로 없네. 박선영의 비아냥거림은 다른 재소자들의 질투와 반감을 부추겼다. 정작 프로그램의 당사자인 강마리의 반응은 냉담했다. 유진이 의무실에서 그녀에게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을 때 마리는 코웃음만 쳤다. 이제는 날 서커스단의 원숭이로 만들고 싶나 보지. 링 위에 올려놓고 제주라도 부리라고. 꺼져. 내년 장단에 놀아줄 생각 없으니까. 마리는 돌아 누워버렸다. 그녀의 마음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유진의 제안은 분명 파격적이었다. 자신의 힘을 인정하고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겠다는 말은 태어나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통제이자 굴레처럼 느껴졌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두려웠다. 기대했다가 또다시 버려지는 고통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유진은 강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교도소 내 버려져 있던 낡은 창고를 청소하고 소장의 허가를 받아 최소한의 운동기구들을 들여놓았다. 샌드백 하나, 낡은 매트 몇 장이 전부인 초라한 공간이었지만 유진에게는 새로운 전쟁터의 시작이었다. 프로그램은 강말이 없이 시작되었다. 유진은 지원자를 받아 기본적인 체력 훈련과 자기 방어 기술을 가르쳤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몇몇이 지원했지만 707 출신 교관의 훈련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다. 대부분은 며칠 만에 나가떨어졌다. 강마리는 의무실 창문을 통해 혹은 복도를 지나가며 훈련 광경을 훔쳐보았다. 유진은 아직 다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절도 있고 간결한 동작으로 수련생들을 지도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는 힘이 아닌 효율과 균형에 기반한 완벽한 기술이었다. 마리가 지금껏 해왔던 분노에 찬 주먹질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였다. 특히 박선영 무리가 훈련장을 기웃거리며 저딴 걸 배워서 뭐해. 교도관한테 아양이나 떠는 거지라며 조롱할 때 마리의 속에서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전현들이 무시하는 저 기술, 저 힘의 세계는 원래 자신의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유진이라는 여자가 그 세계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훈련을 마친 유진이 땀에 젖은 채 혼자 샌드백을 치고 있었다.
아직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해 상체만으로 치는 펀치였지만 퍽, 퍽 하고 터져 나오는 파열음은 묵직하고 날카로웠다. 그때 창고 문이 열리며 강마리가 들어섰다. 유진은 펀치를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강마리는 한참 동안 샌드백과 유진을 번갈아 보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건 주먹이 아니야. 그냥 손장난이지. 그럼 내가 보여줘봐. 유진이 샌드백 앞에서 비켜섰다. 강마리는 잠시 망설이다 샌드백 앞에 섰다. 그리고는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온몸에 체중을 실어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날렸다. 쾅 마이너스. 창고 전체가 울릴 정도의 굉음과 함께 샌드백을 매달아 놓은 쇠사슬이 비명을 질렀다. 유진의 펀치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압도적인 파괴력이었다. 하지만 유진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힘은 좋아. 하지만 자세가 엉망이야. 균형이 무너져 있고 다음 동작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어. 그 정도로는 진짜 싸움에선 어린애 주먹일 뿐이야. 유진의 냉정한 지적에 마리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가르쳐 줄까? 내 그 주먹이 진짜 무기가 되는 법을. 유진의 눈빛은 도발적이기까지 했다. 그것은 강마리의 자존심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제안이었다. 강마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유진을 노려보았다. 증오하는 여자. 자신을 굴복시킨 여자.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힘을 제대로 봐주는 유일한 사람. 한참의 침묵 끝에 마리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좋아. 가르쳐봐. 내가 말하는 진짜 싸움이라는 걸. 그렇게 이사동의 왕과 707 교도관은 낡은 창고의 사각링 위에서 교관과 수련생으로 마주섰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와 과거를 마주하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치열한 몸의 대화, 그 서막이었다. 강마리의 훈련은 시작부터 지옥이었다. 한유진은 단 한순간의 타협도 온정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교도관이 아닌 707의 교관으로 돌아가 있었다. 새벽 5시 기상, 운동장 구보, 끝없는 체력 단련, 그리고 오후 내내 이어지는 기술 훈련. 강마리는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육체가 가진 한계에 부딪혔다. 주먹에 분노를 싣지 마. 분노는 시야를 가리고 판단력을 흐리게 할 뿐이야. 적을 쓰러뜨리는 건 분노가 아니라 냉정한 계산과 정확한 기술이다. 매트 위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는 마리를 향해 유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꽂혔다. 마리는 수십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다. 이 모든 것을 때려치우고 유진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훈련이 거듭될수록 자신의 몸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강해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무질서하게 날뛰던 힘이 기술과 규율이라는 틀 안에서 완벽하게 통제되는 감각. 그것은 마약과도 같은 희열을 주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링 위에서만큼은 완벽한 교관과 수련생이었다. 하지만 훈련이 끝나고 나면 둘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하고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유진은 훈련을 통해 마리의 육체를 단련시킬 수는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웅크린 괴물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괴물에게는 이름이 있었다. 거인 그림자. 그리고 그 괴물은 신림동의 낡은 고아원에서 태어났다. 유진은 결심했다. 괴물의 뿌리를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녀는 휴가를 내고 주소 하나만을 들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으로 향했다. 그녀가 찾아간 곳은 이미 수년 전 폐쇄되어 재개발을 기다리는 낡고 스산한 건물이었다. 새빛 보육원이라는 빛바랜 간판만이 그곳이 한때 아이들의 집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유진은 주변을 수소문한 끝에 보육원 근처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며 평생을 그 동네에서 살아온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 새빛 보육원? 아이고 말도 마. 거기 원장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지독했는데.
애들 앞으로 나온 후원금은 다 빼돌리고 애들은 맨날 굶기고 때리고 오죽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쉬쉬했겠어. 유진은 조심스럽게 마리의 사진을 내밀며 이 아이를 기억하는지 물었다. 할머니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돋보기를 고쳤으며 아 하고 짧은 탄성을 질렀다. 이에 기억나지. 유독 키가 멀대같이 커서 동네 애들이 거인이라고 놀려대던 애. 근데 생긴 거랑은 다르게 참 착한 애였어. 어쩌다 슈퍼에서 과자라도 하나 얻어가면 그거 혼자 안 먹고 꼭 동생들부터 나눠주던 애였는데 참 안 됐지. 그의 인생을 망쳐버린 게 그날 일이었으니. 그날 일이라니요? 유진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할머니는 가게 앞에 낡은 평상에 앉으며 오래전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날은 유독 비가 많이 오는 여름날이었다. 보육원의 악질적인 선배 아이 하나가 이제 막 보육원에 들어온 말을 못하는 어린 여자아이의 간식을 빼앗고 구타하고 있었다. 모두가 외면하고 있을 때 그걸 본 마리가 달려들었다. 마리는 그만해. 동생 괴롭히지 마. 라고 소리쳤지만 선배는 오히려 마리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어디서 괴물년이 나서 너나 잘해. 라며 비웃었다. 그 순간 마리의 눈이 뒤집혔다. 그녀는 선배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그녀의 목적은 제압이 아닌 동생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몸싸움을 벌이던 중 선배가 발을 헛디뎌 낡은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선배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실려갔고 결국 한쪽 다리를 절게 되었다. 사건은 순식간에 착한 아이를 괴롭히던 불량배를 막으려던 거인 소녀의 정당방위가 아닌 질투심의 눈이 먼 괴물이 착한 선배를 계단에서 밀어버린 흉악한 폭력 사건으로 둔갑했다. 원장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모든 잘못을 마리에게 뒤집어 씌웠고 다른 아이들은 겁에 질려 거짓 증언을 했다. 아무도 마리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말을 못하던 그 어린 동생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이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강마리는 공식적인 괴물이 되었다. 거인 그림자라는 별명은 더 이상 놀림이 아닌 주홍글씨가 되어 그녀의 삶을 따라다녔다. 그녀는 그날 이후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고 다시는 누구도 지키려 하지 않았다. 오직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세상이 자신에게 붙여준 괴물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이야기를 들은 유진은 한동안 말을 잃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유진의 머릿속은 온통 어린 마리의 모습으로 가득 찼다. 홀로 세상의 모든 비난을 감당해야 했던 거대한 아이의 외로운 등. 교도소로 복귀한 날 유진은 곧장 훈련장으로 향했다. 마침 그곳에서는 훈련 중이던 마리와 박선영 무리 사이에 시비가 붙어 있었다. 박선영은 마리의 귓가에 뱀처럼 속삭이고 있었다. 그러게 누가 사람을 불구로 만들래? 어릴 때부터 싹수가 노랬다니까. 넌 그냥 태어날 때부터 괴물인 거야, 강마리. 박선영이 어디선가 마리의 과거 이야기를 주워들은 모양이었다. 그 말은 마리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마리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다. 통제와 절제를 배우던 주먹이 다시 과거의 분노로 가득 차 박선영의 얼굴을 향해 날아가는 순간이었다. 그만. 유진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훈련장을 갈랐다. 하지만 마리는 멈추지 않았다. 비켜. 이년은 내가 죽여버릴 거야. 마리의 주먹이 유진의 턱 앞까지 날아들었다. 유진은 피하지 않았다. 대신 마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조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 이름이 솜이었어. 내가 지켜주려 했던 말을 못하던 그 아이. 솜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박선영을 향해 날아가던 마리의 주먹이 허공에서 멈췄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녀의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수십 년 동안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듯 잊고 있던
혹은 잊으려 했던 기억이 해일처럼 그녀를 덮쳤다. 내 잘못이 아니었어, 말이야. 유진의 그 한마디에 강마리의 거대한 몸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의 울음도 억울함의 울음도 아니었다. 수십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진실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 앞에서 상처 입은 어린 거인 그림자가 터뜨리는 서러운 통곡이었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곁에 서서 그 울음이 그칠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신림동의 지독한 유령은 그렇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한 사람의 이해 속에서 위로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 광경을 지켜보는 독사의 눈은 더욱 차갑고 교활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마리가 훈련장에서 무너져 내린 그날, 이사동의 시간은 다시 한번 멈췄다. 괴물의 포효도 악귀의 살기도 아니었다. 수십 년 묵은 상처가 터져 나오며 흘리는 한 인간의 서러운 눈물 앞에 그 어떤 조롱과 비아냥도 힘을 잃었다. 박선영을 비롯한 무리는 뱀처럼 스르르 흩어졌고 다른 재소자들은 더 이상 강마리를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들은 보았다. 자신들과 똑같이 상처받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한 사람의 맨 얼굴을. 그날 이후 강마리는 말이 더 없어졌다. 하지만 이전의 공허한 침묵과는 달랐다. 그녀는 훈련에 더욱 몰두했다. 한유진은 더 이상 소리치며 그녀를 다그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펀치와 발차기를 받아주고 자세를 교정해 주었다. 땀으로 흠뻑 젖은 매트 위에서 두 사람은 말보다 몸으로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마리의 주먹에서는 점차 분노가 빠져나가고 대신 서늘한 집중력과 단단한 의지가 실리기 시작했다. 한유진은 강마리에게 단순히 싸우는 기술만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녀는 707에서 배웠던 호흡법과 명상법을 알려주었다. 들끓는 감정을 다스리고 자신의 내면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훈련이었다. 처음에는 5분도 앉아있지 못하고 몸을 비틀던 마리는 점차 눈을 감고 자신의 거친 숨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워나갔다. 그 고요 속에서 그녀는 평생 자신을 괴롭혀온 거인 그림자라는 유령과 마주했다. 더 이상 도망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그저 그것이 자신이었음을, 상처 입은 어린 자신이었음을 담담히 인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둠은 빛이 강해질수록 더욱 짙어지는 법. 굴욕감과 위기감을 느낀 박선영은 조용히 그리고 더욱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교도소 내의 불만 세력들을 규합하고 새로 들어온 신입 재소자들을 겁박해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한유진의 신뢰를 등에 업고 변화하고 있는 강마리를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뜨려 이사동의 질서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는 것이었다. 강마리가 변했다고? 웃기지 마. 맹수는 평생 맹수일 뿐이야. 지금은 교도관 치마폭에 쌓여서 얌전한 척하는 거지. 언제 다시 발톱을 드러낼지 몰라. 독사의 혀는 교묘하게 재소자들과 일부 교도관들의 불안감을 파고들었다. 강마리가 한유진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들을 향한 질투와 의심의 시선은 늘어만 갔다. 운명의 날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교도소 전체 시설 점검으로 모든 재소자들이 각자의 사동에서 대기하던 날이었다. 박선영은 바로 이 날을 위해 몇 주간 물밑 작업을 해왔다. 그녀는 교도관 식당에서 일하는 재소자를 매수해 이사동 담당 교도관들의 저녁 식사에 몰래 수면제를 탔다. 그리고는 자신이 포섭한 재소자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끼잉 마이너스. 저녁 점호가 끝난 직후 누군가 비상벨을 고장내면서 날카로운 경보음이 교도소 전체에 울려 퍼졌다. 동시에 박선영의 무리가 미리 준비해둔 작업용 공구로 감방문을 부수고 뛰쳐나왔다. 수면제에 취해 비틀거리는 교도관들은 속수무책으로 제압당했다. 이사동은 순식간에 무법천지로 변했다.
자, 이제 축제 시간이다. 우리를 개돼지 취급하던 교도관들한테 본때를 보여주자고. 박선영의 선동에 이성을 잃은 재소자들이 고함을 지르며 복도로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목표는 중앙통제실을 장악하고 교도소 전체를 마비시키는 것이었다. 한유진은 그날 비번이었지만 강마리의 특별 훈련 때문에 교도소에 남아 있었다. 경보음을 듣고 상황을 파악한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단순한 소란이 아니었다. 명백한 폭동이었다. 그녀는 즉시 무전으로 외부 지원을 요청했지만 통제실이 장악당하기까지는 시간 문제였다. 마리야, 내 말 잘 들어. 이건 함정이야. 박선영이 너를 노리고 꾸민 짓이야. 절대 휘말리면 안 돼. 넌 여기 꼼짝 말고 있어. 유진은 마리의 감방 앞에서 다급하게 말하고는 폭도들이 몰려드는 복도를 향해 달려갔다. 그녀 혼자서 수십 명을 막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단 1분이라도 시간을 벌어야 했다. 강마리는 굳게 닫힌 감방 문을 주먹으로 치며 포효했다. 밖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파괴음이 그녀의 피를 들끓게 했다. 박선영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또다시 세상이 자신을 시험하고 있었다. 이 문을 부수고 나가 저것들을 모두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과거의 자신이었다면 1초도 망설이지 않았을 것이다. 분노는 시야를 가리고 판단력을 흐리게 할 뿐이야. 그 순간 한유진의 목소리가 뇌리를 스쳤다. 마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는 배웠던 대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하나, 둘, 셋 지옥 같은 소음 속에서 그녀는 기적처럼 자신의 심장 소리에 집중했다. 복도에서는 아수라장이 펼쳐지고 있었다. 한유진은 교도봉 하나의 의지에 필사적으로 맞서고 있었지만 수적으로 역부족이었다. 재소자 하나가 그녀의 등 뒤로 돌아가 둔기로 머리를 내리치려는 순간이었다. 쾅 마이너스. 엄청난 굉음과 함께 강마리의 감방문이 종이장처럼 뜯겨져 나갔다. 문을 부수고 나온 마리의 모습은 분노한 야수 그 자체였다. 그녀를 본 재소자들이 순간적으로 주춤했다. 박선영의 입가에 교활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나와야지. 나와서 날뛰어야 내 계획이 완성되는 거야. 모두가 마리가 한유진에게 달려들어 이 지옥도를 완성시킬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마리는 유진을 지나쳐 그녀의 등 뒤에서 둔기를 들고 있던 재소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녀는 주먹을 쓰지 않았다. 대신 훈련받은 대로 상대의 팔을 꺾어 간단히 제압하고 둔기를 빼앗았다. 모두 멈춰. 마리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복도 전체를 울릴 만큼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지금 너희들이 하는 짓이 뭔지 알아? 이건 해방이 아니야. 더 깊은 지옥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짓이라고. 닥쳐, 강마리. 내가 뭔데 우리 앞을 막아서? 저 교도관 년한테 꼬리치더니 이제 완전히 개가 다 됐구나. 박선영이 소리치며 재소자들을 선동했다. 마리는 그런 그녀를 차갑게 응시했다. 그래, 난 개다. 괴물이고 거인 그림자야. 스스로를 그렇게 칭하는 마리의 모습에 모두가 의아해했다. 하지만 이분은 나를 개나 괴물로 보지 않았어. 처음으로 사람으로 봐줬다. 너희 같은 쓰레기들은 평생 이해 못할 거다. 마리는 빼앗은 둔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양팔을 벌리고 섰다. 한유진의 앞을 자신의 거대한 몸으로 막아선 것이다. 나를 넘어 이분을 해치고 싶다면 먼저 나를 죽여라. 하지만 명심해. 너희들이 나를 죽이는 순간 너희들의 인생도 여기서 끝장날 거다. 그것은 협박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한 사람을 지키려는 한 인간의 처절한 선언이었다. 마리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지 않았다. 대신 그 어떤 강철보다도 단단하고 서늘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압도적인 기세에 이성을 잃었던 재소자들이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교도소 외벽을 부수고 특수기동대가 섬광탄과 함께 진입했다. 폭동은 순식간에 진압되었고 주동자인 박선영과 그 무리는 모두 독방에 수감되었다. 사건이 모두 정리된 후 엉망이 된 복도에 한유진과 강말이 단둘이 남았다. 유진은 다친 곳은 없는지 살피며 마리에게 다가갔다. 마리는 아무 말 없이 유진이 자신에게 가르쳐 주었던 낡은 복싱 글러브 한 짝을 내밀었다. 그 안에는 박선영이 재소자들을 매수하며 주고받았던 작은 메모 조각이 들어있었다. 마리는 혼란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함정이라는 증거를 스스로 찾아낸 것이다. 유진은 메모를 받아든 채 마리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흉터투성이에 세상이 기괴하다 말하던 그 얼굴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고맙다 마리야. 시끄러워. 마리는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귀끝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시간이 흘러 강마리가 만기 출소하는 날이 밝았다. 낡은 사복을 입고 교도소 정문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어색했지만 더 이상 세상을 향한 증오나 두려움은 없었다. 정문 앞에는 교도관 정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의 한유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교도소를 등지고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한참을 걷던 유진이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이게 뭐야? 내 적성을 찾아줬다며. 열어봐. 상자 안에는 체육관 관장 명함과 함께 청소년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시험 대비 문제집이 들어있었다. 너처럼 길을 잃은 아이들에게 힘을 올바르게 쓰는 법을 가르쳐줘.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강마리는 명함과 문제집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평생 자신을 따라다니던 거대한 그림자가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짓누르지 않고 자신의 등 뒤에서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을 느꼈다. 한유진. 왜? 배고프다. 밥이나 사. 유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래. 가자. 지독한 어둠 속에서 서로를 발견한 두 사람은 이제 막 시작된 눈부신 아침 햇살 속으로 나란히 걸어 들어갔다. 그것은 찬란했던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아주 길고 따뜻한 희망의 시작이었다.